자, 거기 3절이죠. 3절. 3절 보시면은 행정학 이론의 구체적 고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행정학이 처음 이제 태동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느려요. 처음에 나온 게 1880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행정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는 정치와 행정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었거든요. 정치, 행정, 일원론 시대가 이제 쭉 거쳐오다가 1880년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정치와 행정은 영역이 다르다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이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행정학의 영역은 도대체 뭐냐 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등장하는 과학적 관리론부터 1880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연구부터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등장한 이론이 1880년 정도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론이었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이 가장 크게 구분되는 거는 행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인력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의 영역이다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행정은 관리다였어요. 행정은 관리다. 그래서 사람, 인력이나 아니면은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의 측면이 바로 행정의 영역이다라는 거였어요. 정치랑은 다르다. 정치는 뭐 가치를 판단해서 가치 배분의 영역에서 고려돼야 하는 내용들이지만 행정은 정치랑은 다르다.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게 1880년에 과학적 관리론에 태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어떤 내용을 연구했나 봤더니 거기 이 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죠. 테일러라는 학자가 과업 관리의 원리라는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적 관리론이 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과학 관리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죠.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등을 통해 최선의 업무 방법을 찾아내는 것. 자,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크게 증대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효율성을 가장 크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동작도 최대한 불필요한 동작을 다 빼서 동작에 있어서의 군더더기를 다 배제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동선을 뭐 이렇게 다닐 거를 직선거리로 다니면 이만큼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빼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자라고 생각한 게 바로 시간 연구, 동작 연구였던 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최선의 업무 방법을 찾아내서 조직을 분업화하고 표준화하자고 하는 관리 이론. 그게 과업 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조직을 분업화하고 표준화시키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내자. 이런 거. 그게 과업관리의 핵심이에요. 밑에 세부 원리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그 다음에 업무를 표준화시켜서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그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숙련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교육을 통해서 숙련공을 만들어내는 것. 자, 그 다음에 일 과업량을 부과해서 일 잘한 사람한테는 차별적으로 성과급 같은 것들을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숙련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그게 이제 테일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업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자, 근데 특징 보시면은,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때 당시에는. 일단 핵심 개념은 요건데, 관리가 핵심이었는데,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능률성, 그 중에서도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능률성의 개념을 두 개로 배웠잖아. 나눠서 배웠잖아요. 기계적 능률성은 뭐였어요? 그냥 찬욱 씨가 얘기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기계적 능률성은 단순 알았어. 제가요? 표정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표정. 분명히 얘기했어. 저번 시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어. 인풋 대 아웃풋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 맞죠? 인풋 대 아웃풋을 고려하는 게 기계적 능률성이에요. 인풋은 최대한 이제 줄이고 아웃풋을 최대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기계적 능률성이었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죠. 기계적 능률성 말고 대비되는 개념.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능률성 행정에 이념할 때 했었어. 기계적 능률성을 인풋 대 아웃풋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였고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용 대비 효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그 내용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민주성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능률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능률성이랑 기계적 능률성 두 개의 개념으로 능률성의 개념이 나뉘어졌었어요. 이럴 수가. 다른 거 물어봐 있어. 하늘 씨는 없었으니까. 공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자, 무슨 설과 무슨 설이 있었죠? 있었잖아. 자, 공익이라는 거는 사적 이익의 총합 이상이다. 공익이라는 건 분명한 존재한다. 실체설. 그래서 이건 형이상학을 주장했던 학자들 있잖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실체가 있어. 공익이라는 건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 난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엘리트들이 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근데 실체설 말고 아니다. 이거는 사적 이익을 타협해가는 과정이다. 과정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타협해가는 그 과정에서 타협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그 상호간의 이익, 그걸 합산해 놓은 게, 그게 공익의 개념이다라는 개념도 있었잖아요. 실체설과 과정설의 개념. 이럴 수가.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더 잘 기억나. 기계적 능률성이랑 사회적 능률성 그 개념을 같이 비교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 능률만을 추구하는 학설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은. 1880년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은 무조건 시간이 됐던 동작이 됐던 인력과 물자를 관리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누리자라는 기계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라는 표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나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공식적인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표준화시키는 거, 업무 내용을 표준화시키는 거, 동작을 간소화시키는 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업무의 과정,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공식적인 구조. 자, 그 다음에 인간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인간관,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인을 기본 인간관으로 했어요. 경제인. 자, 여기 경제인이라는 개념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인. 경제인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인간은 움직인다. 경제적 관점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많은 혜택이 최대한 돌아오는 방향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람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라는 경제인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해서 이 업무 내용이, 이론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 전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사람은 다 합리적이고 자기 이윤 추구를 하는 게 목표야 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인. 자, 요거를 기본 전제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X이론적 관리라고 되어 있죠. X이론적 관리. X이론적 관리, 이거 나중에 조직 이론 할 때 같이 배우시게 될 건데, 우리 맥그리거라는 학자가 조직 관리의 방식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X이론 관리와 Y이론 관리 이렇게. 자, X이론 관리는 너무 집중해서 물어보지 않을게. X이론이랑 Y이론 혹시 구분해서 들어보셨어요? X이론은 어떤 거예요? 인간을 보는 기본 가정이 어떤 거예요? 성악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할 때 뭐가 필요하다? 감시, 통제,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되고, 또 잘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성과, 급, 이런 것들도 주어지면서 인간을 통제하기도 했다가, 잘했을 때는 당근도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처벌과 어떤 상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인간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X이론이에요. 반면에 Y이론은 반대겠죠. 뭐 성선설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인다. 도덕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제할 때에도, 조직을 관리할 때에도 최대한 민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Y이론의 기본 전제예요. X이론, Y이론. 이것도 나중에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 관리 방식이고요. 당근과 채찍. 얘는 민주적인 관리.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제 상반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못됐다, 이기적이다 라고 보면은 이런 통제나 채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인간을 선하다고 보는 Y론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두 개로 크게 나눠졌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직이론 할 때 더 자세히 배우는데,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러면은 요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장 중에는 어떤 입장이에요? 요거죠, 요거. 성악설의 입장. 그러니까 요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X이론적, 인간 간에 입각한 X이론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X이론적 관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자, 여기까지도 같은 맥락이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중요하죠. 환경관, 그래가지고, 폐쇄요, 폐쇄. 폐쇄적. 자, 얘는 그냥 그 조직 내부에서의 움직임, 시간, 동작, 관리, 이런 것만 중요시했던 이론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주변 환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폐쇄적인 이론이에요. 우리는 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을 일은 없고, 그냥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행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폐쇄적인 이론이에요. 나중에 개방적 이론도 나오는데, 폐쇄적 이론, 개방적 이론의 차이는, 폐쇄적 이론은 환경을 고려 안 하는 거. 개방적 이론은 환경과의 그 관련성, 그거를 고려하는 이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처음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관리 이론은 아예 그 환경의 요소를 고려 안 한 폐쇄적 이론이에요. 폐쇄적 이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한계 부분 있죠. 요거는 앞에 있는 특징들이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적 능률성이니까 민주적인 요소를 고려 안 했겠죠. 그래서 능률지상주의 때문에 인간 소외 현상, 심지어는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인간의 준기계화,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공식적 구조만 중요시했으니까 구조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구조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비공식적인 요소를 고려 안 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요소는 전혀 고려 안 했다. 민주적인 요소는 고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전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냥 인간은 수지타산만 고려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되게 편협했죠. 인간의 일면만 본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인간관을 가졌다. 인간의 어떤 자아 성취, 자아 성찰 이런 거에 대한 동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까지 같이 갖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갖는 게 바로 맨 처음에 등장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랑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3번에 뭐 행정학에 미친 영향 행정학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을 끼쳤나? 자,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학 성립에 기여하였다 라는 내용 있죠. 자, 찬욱 씨? 엽관주의는 지난번에 뭐였어요? 뭐를 하는 것? 그렇지. 공직 임용 방식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연고가 같은 사람으로 공직자에 임명하는 제도, 그걸 엽관주의라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중 파워를 받고 있어. 미안해.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자,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를 다 뺀다는 거죠. 행정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다 빼고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영역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과학적 관리론의 기여예요. 기여. 과학적 관리론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행정학에서 일단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학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게 기본 잘한 일이죠. 행정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행정을 권력 현상이 아닌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 관리. 정치가 아니라 관리. 이렇게 권력이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보는 특징. 자, 그 다음에 3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정개혁운동, 능률을 결국 촉진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라는 능률 촉진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해는 다 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걸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밑에 있는 표예요. 행정관리론이라는 건 그래서 핵심이 뭐냐? 결국 능률성 향상이다. 능률성 향상. 근데 이 능률성은 사회적 능률성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성의 향상이죠. 기계적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게 행정관리론의 핵심이다. 라는 거. 자, 하나만 더 하면 나머지는 뭐 학자 이름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보시면 이상한 거 있죠. 포스트 콜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포스트 콜브.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7대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7대 기능, 요 7개의 기능에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기획, 플래닝,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버제팅까지. 그래서 요 7개의 핵심 기능. 뭐의 핵심 기능이냐면은 행정 관리자가 해야 되는 핵심 기능 7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포스트 콜브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 관리를 잘하는 거냐? 요 핵심 7개 기능을 잘 하는 사람이 행정 관리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그때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울어? 안약 넣었어요? 나 수업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해. 농담이에요. 어쨌거나, 요거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론의 입장에서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7가지 기능적 역할, 그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콜브라는 거는. 자, 근데, 이런 어떤,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관리를 핵심으로 삼았었는데, 자, 아까 봤듯이,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이후에, 또 새로운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밑에 2번에 등장하는 인간관계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관계론. 이거 딱 봐도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아까는 그냥 인간은 무조건 경제인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능률성만 추구하면 돼. 그래서 효율성만 높이는, 기계적 능률성만 높이는 게 어떤 행정의 핵심이야. 이렇게 봤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인 요소를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게 인간관계론이라는 어떤 연구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의 같은 거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호돈 실험. 자,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론이 만들어지게 된 핵심적인 실험인데요. 그거 조금 이따 보시고. 자, 의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인간의 감정적,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기계적 능률성만 갖고는 안 된다. 지웠네. 기계적 능률성만 갖고는 안 되고 기계적 능률성이랑 대비되는 개념 아까 했죠. 사회적 능률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인간관계론의 어떤 핵심 골자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기계적 능률만 추구할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이 아닌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인간관계론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칸에 호돈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호돈 실험. 자, 이건 뭐냐면은 미국 시카고시에 호돈이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의 학자들이 한 8년 정도 실험을 했대. 하버드 대학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호돈이라는 공장에서 직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자, 근데 거기 있죠. 서로 모르는 상태의 남자 직공들한테 작업을 일단
과제를 주고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직 안에서 비공식적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친분이 생기면서 서로서로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어떤 비공식적인 조직이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친분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어떤 사회적인 집단의 규범이 새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어떤 준수되는 문화나 가치나 규칙 같은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심지어는 전체적인 작업 능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우리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공식적인 구조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서 인력이나 물자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알고 보니까 실제로 소우동 공장에서 8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끼리 어떤 집단 규범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이 집단의 규범이라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이 공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이 결국은 조직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내용들을 이 호호동 공장실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공식적인 조직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공식적인 루트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비공식적인 조직도 얼마든지 조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더라, 라고 처음으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호도 실험 공장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죠. 자,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감시나 통제나 공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간관계더라.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인간관계론이에요. 인간관계론. 호돈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생산성의 핵심은 인간관계더라.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고려한 관리, 약간 감정관리?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능률성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인간관계론이었어요. 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밑에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거는 앞서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는 기계적 능률성만 추구했는데,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고려한 거니까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사회적 능률성이 도대체 뭐냐? 라는 내용이 뭔가 모호하다는 거죠.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 좀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았던 개념, 그게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이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었던 거죠.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변수로 삼아서 주장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 감정을 가진 인간, 그거였고. 자, 근데 또 비판이 따를 수 있겠죠. 인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공식적인 측면은 오히려 소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역시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비공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됐다라는 한계점을 갖는 거고요. 자, 인간관,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인간관이 아까는 경제인이었잖아요, 경제인. 근데 요거는
기본 인간관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사회인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인. 자, 사회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인간은 감정을 갖고 움직이는 존재다.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랑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어떤 각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더라.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조직 관리 방식은 아까 봤듯이 인간을 민주적인 요소를 갖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X이론적 관리에서 아니다. 인간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원래부터 책임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Y론적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때부터는. 자, 비교되시죠?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그 다음에 기본 인간을 보는 관점이 과학적 관리론 시절에는 경제인의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할 때도 X이론적 관리가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반면에 인간관계론부터는 기본 인간을 보는 가정이 사회인이었기 때문에 Y이론적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 안 한 폐쇄적인 거는 이때도 똑같았어요. 어차피 조직 안에서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서 공통적인 특징. 둘 다 폐쇄적인 이론이요. 폐쇄적인 이론. 자, 그래서 환경과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적 요인 불고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의미이고요. 자, 접근 방법. 그래서 미시적 접근을 한다. 인간을 먼저 고려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을 먼저 고려해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위로 수렴시키는 방식으로 상향적으로 접근한다. 이 표현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접근 방법으로 삼았는데 한계점이 있죠.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관리자의 인간 조종술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자, 옆에 보시면은 젖소사회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알았어. 저것도 들어갔다 그러면 시키겠지. 이런 표정으로. 자, 젖소사회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런 가정에 입각하는 거야. 행복한 젖소가 더 많은 젖을 생산해낸다. 이것처럼 인간을 좀 더 감정적으로 만족을 시키면 더 많은 생산을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켜주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그냥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그걸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감정을 고려해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 조종술이다. 조종술에 불과했다. 이런 거예요. 조직 관리자의 어떤, 인간 다루는 기술? 이렇게만 접근을 한 게 바로 요 인간관계론의 한계였다는 거죠. 인간 자체를 고려한 게 아니고요. 인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관리자의 어떤 조직 생산성 향상,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감정을 수단적으로 그냥 이용했을 뿐인 거다. 이렇게. 인간을 마치 젖소처럼 그냥 대우했다. 젖소사회학,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비판을 할 때. 그래서 젖소사회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건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 학설이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중요했던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능률성, 인간, 사회인, 그 다음에 Y론적 관리, 개방 폐쇄,
폐쇄, 폐쇄. 둘 다 환경이란 영향을 고려 안 했으니까 폐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징. 인간관계론이랑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반대죠. 그래서 그 표에 그 차이점을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같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정리를 했으니까 공통점 위주로 한번 볼까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인간을 중시했던, 관리를 중시했던 둘 다 관리자의 최종 목표는 뭐였어요? 이거죠, 요거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공통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생산성 향상이 공통적인 목표. 자, 그래서 그 공통점의 1번은 능률성,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 능률성을 추구했다. 그게 기계적 능률이냐 사회적 능률성이냐의 차이지, 결국 능률성과 생산성을 추구했다라는 거는 공통적이다. 이런 거고요. 자,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폐쇄적 조직관, 요거죠. 요거. 얘도 마찬가지고 결국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고려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적 인간관이었던 점에는 공통적이다. 요거. 자, 다음에 이거는 누구만을 위한 연구였냐면은 이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층을 위한 연구였죠. 오로지 관리자층을 위한 연구였고, 작업하는 작업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그거는 둘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정치와 분리대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정치행정 이원론,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리 기술적 접근, 기술을 중시했던 거예요, 결국은. 관리자를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관리 기술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잘 정리를 했네.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 이 핵심 개념만 잘 갖고 계셔도 오늘 많은 일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로 등장한 이론이고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쭉 봐주세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거는 지울게요. 지울수록 더러워져. 생산성은 중요하니까 놔두죠. 이거 다 핵심 키워드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게, 행태주의적인 접근법. 자, 행태가 뭐냐 도대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인간의 행동, 태도, 이거 합쳐놓은 말이에요. 행동, 태도, 이거를 그냥 합쳐놓은 말이 행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힌다는 거는 행태를,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앞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론 그런 과학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자연을 연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태주의적 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태주의적 접근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의 법칙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결국 인간이나 자연이나 똑같다. 객관적으로 그냥 드러난 거를 가지고 관찰하면서 이 사람의 형태를 설명할 수가 있다.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행태주의적 접근법이에요. 행태주의적 접근법. 이때 이제 자연과학 붐이 과학 만능주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똑같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이 시대의 어떤 행정학의 연구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방법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했겠죠.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것들도 자연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요 시절의 어떤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인접 학문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밑에 행정관점이라는 표현 있죠. 행정관점이라는 그 칸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절충으로서 인간관을 어떻게 생각했대요? 종합적인데 그 용어가 있어. 경제인, 사회인 이랬잖아요. 이때는 행정인이라는 표현을 썼어. 인간은 경제인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니고 행정인이다. 행정인이 뭐냐면은 요 경제인이랑 사회인을 절충시켜 놓은 거. 자, 인간은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인간관계 비구조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도 아니고 요 두 개가 접목되어 있는 절충적인 존재, 그게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행태주의에서는 행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행정인이에요, 행정인. 자, 요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경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인 갔다가 이때 행태주의가 들어서면서는 행정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행정인. 자, 그 다음에 연구 범위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니까 윤리적인 문제나 가치적인 문제를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기본 이제 연구의 방향으로 삼았어요. 가치 중립적인 연구. 가치적인 건 다 빼고 그냥 뭐만 인간한테 드러나는 그냥 행동, 태도, 외면적으로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 관찰이 가능한 내용만을 연구하겠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내면, 가치,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간의 내면이나 가치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가치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관찰이 겉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거를 연구해서 하나의 뭐 원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자연과학적인 연구만을 기본의 어떤 핵심으로 삼겠다. 이런 게 이제 행태주의의 기본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면이나 가치,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거, 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이제 기본으로 삼았고요. 연구 대상은 아까 봤듯이 행태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행동과 태도 같은 것들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관 같은 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연구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게 행동과 태도로 드러났을 때만 그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그건 연구 대상이 아니고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그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그런 것도 있어요. 가치관이나 사고, 태도는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는 질문은 틀린 거죠. 완전히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 반응으로 드러났을 때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구의 대상,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포인트거든요. 자, 행태, 연구의 대상은 행태였고요. 연구 방법은 그럼 뭐냐? 과학적 연구.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도 써요. 논리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라는 표현도 쓰는데, 논리실증주의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관찰을 통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과학에서 흔히 쓰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뭐 관찰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어떤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론, 그거를 이제 논리실증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논리실증주의가 뭔지 그 용어만 생소하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일단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삼았고 논리실증주의라고도 하고, 그거를 자 조작적 정의를 통한 계량적 분석. 이거는 이제 계량이라는 건 뭐 숫자,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숫자 위주로 분석하고 접근을 하겠다. 그 다음에 확률적 설명, 이거 뭐 아시겠죠? 확률을 토대로 하겠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자, 요게 이제 행태론의 핵심이에요. 행태론의 핵심. 인간관. 행태론은 무슨 인간관? 과학적 관리론. 경제인. 인간관계론. 사인. 그렇죠. 그렇게 토대로 삼았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했다. 가치 중립성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자연과학적 연구, 뭐 논리 실증주의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 또 물어볼까? 인간관계로는 능률성이 어떤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인간관계로는 조직 관리할 때 무슨 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 Y 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 인간관계론이 처음에 등장한 실험은 호흡선 실험이었죠. 인간관계론을 비판한 학설. 그것도 틀린 건 아니네. 아까 나왔던 무슨 사회학 있었죠. 젖소사회학이라는 그 이론이 인간관계론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설이죠. 자, 밑에 거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은 밑에 한 개 부분 있죠. 행태론에 그러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한계는 뭐냐? 요거부터 같이 볼게요. 자, 한계. 추정할 수 있죠. 이거는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태도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뭐를 경시했어요? 인간의 내면을 무시했잖아. 인간의 내면을 가치 없다라고 여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 외면화된 형태, 여기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그 내면의 의도나 동기 같은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한계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표현은 좀 어렵긴 한데, 내재화된 동기와 외면화된 형태 간의 괴리가 발생되는 경우, 두 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보통 행태주의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내면이 어땠느냐를 추정하는 거잖아, 그냥. 근데 두 개가 다를 수 있잖아.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 미중인격자야. 뭐 그러면은 아예 그 연구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도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회, 예를 들어 뭐 개발도상국 같은 사회는 이 이론을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생태론 할 때 배우는데요. 일단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해서 제도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도와 문화 간의 괴리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론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개발도상국 같은 이중구조적 사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사회에는 이 내용을 적용시키기 어렵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경험적 보수주의 이런 건 뭐, 크게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환경관, 이건 중요하죠. 이때까지도 환경의 요소를 전혀 고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폐쇄적인 이론이에요. 아직까지도 폐쇄적이야. 자, 이거는 공통점으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론을 거쳐서 행태주의까지 오기까지도 환경과의 관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이론이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나중에 환경과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이론이 생태론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고요. 행태주의 접근까지는 어쨌든 폐쇄적인 이론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행정관은 뭐 공사행정을 똑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행정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거죠. 행정은 분명히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학문인데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과학적으로만 연구하려고 했으니까 행정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게 이제 한계점으로 비판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거기 밑에 문제 하나 딸려 있죠. 이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빨리 볼 수 있어요. 벌써 다 풀었어?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 자, 이거 뭐 바로 앞에 문구에서 결판이 났죠.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을 중시했잖아. 과학적 설명보다는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니죠. 실질적인 처방 이런 건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 나중에 신행정론이라는 학문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한 이론은 또 따로 나중에 나오는 신행정론이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태주의랑은 관련이 없죠. 호손 실험,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건 맞죠. 윌슨이라는 학자는 처음에 그때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학자예요.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초기 행정학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윌슨이라는 학자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학자 이름 외우는 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시간 관계상 간단한 개념 위주로만 쭉쭉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1단원 내용을 대략적으로 짚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2단원 내용을 또 개념 위주로 정리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이 많이 나와서 너무 자세하겠나? 행정 체제론부터는 개념 위주로 쭉 한번 볼게요. 자, 체제론적 접근. 자, 행정이라는 걸 뭐냐면은 하나의 생물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로 접근을 한 거예요. 체제이론은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체제론적 접근이에요. 체제론적 접근. 자, 그러니까 행태주의까지는 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쇄형 이론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환경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해서 개방적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방적 이론이 태동되기 시작한 게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부터였어요. 자,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체제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3번 항목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 자, 체제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제. 뭐 일종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자, 행정이라는 건 하나의 큰 어떤 체제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요 행정이라는 하나의 체제 안으로 뭔가 투입, 인풋이라는 게 들어가면 요 체제 안에서 하나의 전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전환 과정을 거쳐서 딱 요 체제에 맞는 산출물이 반드시 발생이 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 산출물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물에서 발생된 어떤 특징이 다시 투입의 요소로 반영이 되는 하나의 환류 과정,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과정, 요거를 설명하는 게 체제론적 이론이거든요. 투입과 전환, 산출, 그 다음에 환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하나의 시스템 과정 안에서 반드시 환경적인 요소가 이렇게 개입이 된다라고 강조한 이론이 바로 체제론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시스템 안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그 내용이 안에서 이제 전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산출물로 만들어지고 그 산출물이 또 다시 이제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 그거를 하나의 체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좀 추상적이어서 어려운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체제와 환경과의 관련성, 그거를 중요시한 이론이 바로 체제론적 접근이에요. 체제론적 접근. 제일 중요한 건 환경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라는 거. 자, 구성 요소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체제의 특징은 뭐냐? 체제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간단히만 같이 볼게요. 체제의 특징은 뭐냐? 체제라는 거는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거를 이제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체제 안에 이렇게 잘 흡수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안정성과 균형성을 추구한다. 체제라는 거는. 체제라는 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의 영향으로 뭐 확 하고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체제 영향을 받아서 이걸 흡수해서 어떤 균형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특징, 항상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체제의 특징이에요. 체제의 특징. 항상성. 자, 그 다음에 이 용어가 어려우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의 엔트로피라는 표현이 있죠. 부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좀 어렵죠? 엔트로피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질서가 붕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소멸돼서 사라지는 현상.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엔트로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질서가 늘어나고 붕괴돼서 결국 소멸되고 마는 현상.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자, 그게 정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거든요. 플러스의 엔트로피. 근데 여기서 봤더니 부의 엔트로피래. 그러면은 무질서의 반대죠. 무질서의 반대. 엔트로피를 반대로 간대.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 그래서 결국 소멸되고 마는 현상.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럼 부의 엔트로피는 소멸이 안 되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거예요. 이 체제라는 거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를 스스로 낮추려는 경향성을 띈다. 그래서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용어가 생소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부의 엔트로피 경향을 띈다. 정의 엔트로피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부의 엔트로피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 소멸해서 나를 보존하려는 그런 항상성, 그거를 띈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줄에 동태적 균형을 추구한다. 요거 아까 봤죠? 환경, 투입, 전환, 산출, 요 환류 같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어떤 움직이는 균형, 이거를 추구하는 거. 그게 개방 체계의 특징이에요. 체제의 특징. 동태적 균형,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딱 한 개 개념만 더 봅시다. 한 개 개념만. 자, 그 다음에 생태론적 접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제론의 하나의 일종의 체제론적 기반을 둔 그런 내용들인데, 다른 거는 쭉쭉쭉쭉 그냥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행정론 밑에 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라고 되어 있죠. 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 그래서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개념이 재밌으니까 이거 마무리로 그냥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칠게요. 자, 리그스는 프리즘적 사회라는 개념을 주장을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프리즘적 사회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위에서부터 같이 봅시다. 자, 리그스는 먼저 사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이원론을 먼저 주장했어요. 사회 이원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농업사회랑 산업사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업사회랑 산업사회로. 그러니까 산업화되기 전에 농경사회랑 농업사회랑 산업화되고 난 뒤에 산업사회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게 사회 이원론이에요. 사회 이원론. 근데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 두 개의 사회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사회 형태가 또 하나 발견되더라. 이거죠. 그거를 프리즘적 사회라고 설명을 했어요. 중간에 껴있다는 거죠. 프리즘처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결국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프리즘적 사회라는 사회의 형태가 또 하나 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발도상국의 사회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의 형태가 또 눈에 띄더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거기 도표 있죠. 표, 그 내용을 보세요. 자,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양극단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전이사회라 그래가지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그 과정 있죠. 그 사회가 또 하나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리그스는 이 사회를 프리즘적 사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프리즘적 사회. 자, 행정체제를 봤더니 농업사회는 안방 모형이래요. 안방 모형. 이건 뭐예요? 안방이라는 거는 우리 집, 내 방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혈연 위주로, 연고 위주로 운영되는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혈연 위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우리 집안, 우리 혈연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고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특징을 갖는 게 농업사회의 특징이다. 자, 공과 사가 미구분되어 있는 사회. 그거를 이제, 안방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 그거를 안방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산업사회 봤더니 행정체제 모형이, 이때는 안방이 아니라 사무실 모형이래요. 사무실 모형. 사무실 모형이란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공과 사가 확실히 구분된 사회. 그거를 사무실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사 구분이 이때는 산업사회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전이사회를 봤더니 안방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사랑방 모형이래요. 사랑방 모형. 사랑방은 어떤 방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잠깐 묵어가는 방이잖아요.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방과 사무실의 어떤 중간의 형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체제 모형은 안방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인 어떤 사랑방 형태의 모형을 띠더라.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게 우리 리그스가 연구했던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은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의 특징이 나와요. 고도의 이질 혼합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양초점성 이런 표현도 있고, 다분파주의, 기능의 중복성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때 용어를 정리하시면 되니까 일단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프리즘적 사회라는 개념, 전이사회라고도 하는 프리즘적 사회 개념, 그 다음에 행정체제 모형으로 구분했을 때는 안방도 아닌 사무실도 아닌 뭐? 사랑방 사랑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간단히 그냥 개념을 갖고 계세요. 이거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 자, 원래는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발전행정론,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어떤, 행정의 역할이 커진 개발도상국의 어떤 접근법, 신행정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공공선택론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자 앞에 나왔던 한 3가지 정도만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서 행태주의적 접근까지만이라도 잘 정리하시면 굉장히 큰 수확이 오늘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올 테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1단원 내용들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